안녕하십니까. 6월의 마지막 날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송일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지혜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경인 지역의 이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이슈 집중해보죠. 민선 9기 경기도가 내일 출범을 합니다. 내빈도 최소화하고 최대한 검소하게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취임식도 이렇게 간소하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그러는 건지,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건지, 송일찬 부대변인 어떤 상황입니까? 네, 새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 보통은 청사진부터 내놓죠. 그러는데 이제 추미애 당선인님 먼저 청사진을 내놓기 전에 곡간부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현재 경기도 재정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 채무가 7조에 다다르고, 그리고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도 굉장히 이유가 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거래할 때 발생하는 그 취득세, 이것이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수입원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현재 이제 복지, 교통, 돌봄, 도민들을 위한 필요한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들어올 돈은 줄고 나갈 돈은 지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미애 당선인은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새로운 재정 환경에 새로운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일종의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상황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수위 설명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셨듯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는 거죠. 채무가 7조 원. 그런데 누구 탓을 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민선 8기에서 뭘 했길래 이 상황일까?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집에 빈 문서만 잔뜩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이런 재정 위기를 도민들에게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지는 않아야 할 텐데요. 지난 21일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 때는 우리 경기도가 지방 주도 성장의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는 선거 때의 말과 당선된 이후의 말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 전가보다는 이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민선 9기 경기도가 이를 정상화하고 강력한 지구 노력을 계획하고 해나가는 모습을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미애 당선인도 정말 이런 상황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성이 있는 공약 추진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덧붙여서 정책의 시급성 또 절박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은 성과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전임 도정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재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전 지사 때 중점 추진됐던 이 기회소득 시리즈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인데 크게 예술인, 농업인, 체육인 기회소득으로 나뉩니다.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올해 예산이 각각 50억 5천만 원 그리고 12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원 대상 조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이 예술인 인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국비 정책과 맞춰서 도에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추미애 당선인이 전임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고 경기 남부 국제공항 설립 건립에 대해서는 공약은 물론 인수위 과정에서 언급이 없어서 사업 철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과 정책들이 도민들께서 좀 의아해하시지 않도록 상세한 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이따 좀 더 이야기해 주시고 재정 위기 때문에 좀 뒤로 밀리거나 철회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선순위를 앞당겨줘야 되는 서둘러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송일찬 부대변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포기하냐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을 먼저 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이 과정에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인수위 내부에서 방향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반도체와 AI였습니다. 추미애 도정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미래이자 세계적인 AI 그러한 경쟁과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서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러한 집중도를 보였는데요. 물론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냉정하게 다시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현재를 위한 민생을 지키는 점 그런 거를 전부 다 추미애 도정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누적 채무액의 경기도 규모가 참 큽니다. 사업들만 재조정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세출의 구조 조정과 또 감액 추경, 세제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기초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사실 경기도가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부자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네. 데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 불교부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부 단체가 아니라 불교부 단체입니다. 경기도가 2016년도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님과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성남이나 화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당시와 지금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경제가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급감하면서 경기도의 세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은 없고 그리고 자체 세입은 굉장히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젠 추미애 그 인수위 쪽에서는 도가 먼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스스로 재정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걸 먼저 내세우고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그 불교부 단체를 해제하고 국가 지방 간 재정 배분을 다시 체제를 재정립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군 우려도 분명히 인정이 되지만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누구 몫을 더 빼앗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달라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정립을 시키고 도민의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좀 의문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호황인데 경기도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글쎄, 게다가 하이닉스, 삼성 딱 경기도에 있는데 국가 세수가 늘어나도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가요? 이재 대변인. 그렇다면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우리 송일찬 부대변인 말씀하셨던 설명해 주셨던 경기도가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인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경기도가 국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서 국가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 혜택이 경기도 재정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구조적 문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적은 우리 송일찬 부대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이 지방세 비중이 큰데 사실 요즘 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인수위 브리핑을 받습니다. 브리핑을 받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 지방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를 교부단체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이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재반 상황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제외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판단도 있는 만큼 앞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선 국익 경기도 재정난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 추미애 지사 당선인은 경기도 내 사정이 열악한 곳들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민선 국익 출범을 앞둔 마지막 주말 추미애 당선인의 발걸음이 이천병원과 광교 행복주택을 향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추미애 당선인 경기 북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영상 직접 만나보시죠. 떠난 지가 오래되는데 이걸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건지. 오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와 동부에는 합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당선인 반도체와 함께 경기 북부의 발전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개발에 대한 추 당선인의 진심은 지난 선거 기간 행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이재혜 대변인 어떤 행보를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보면은 사실 경기 북부가 저희 국민의힘 보수 지역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추 당선인께서 당시 후보 기간 동안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경기 북부 10개 시군 전역을 빠짐없이 다녔고 또 포천시, 동두천시를 3번씩 방문을 했고요. 그 6월 3일 바로 직전 전날 파이널 유세 같은 경우에는 전날 오전에 동두천, 포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던 이 경기 북부 도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 당선인이 경기도정회의에서 경기 북부 대전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개발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주요 공약을 살펴보자면 항공, 우주, 드론 첨단 산업단지를 이 서북부, 동북부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경기 북부의 발전을 이루어주는 그런 경기도지사가 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민선 국익 경기 준비위는 경기 북부 대전환을 위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 동력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죠. 송일찬 부대변인,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5대 기반 조성을 살펴보면 뭐 중첩 규제 혁신, 이런 그 제도 특례, 정주 여건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반 조성과 더불어서 성장 동력을 제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에는 중첩 규제를 풀고 그리고 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항공, 우주, 드론, 방산, 첨단 시설을 유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 북부 구성은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기 북부 개발은 그냥 산업단지를 만드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개발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추미애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에 경기 북부를 자주 찾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접경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큰 희생을 겪었죠. 경기 북부죠. 조금 전에 의정부 시민의 그 바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미애 후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평가가 나올까요? 네, 이번 그 반환 공여지 구상의 핵심은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국가가 반환 공여지를 매각을 하고 그거를 민간이 그냥 개발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투입되는 그
투자비도 굉장히 크고 개발 속도도 느립니다. 준비위나 뭐 인수위에서 제시했었던 성과 공유형 개발은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 초기 부담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단순한 개발 기법이 아니라 민관과 그리고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추미애 도정이 제시한 가장 큰 변화는 경기 북부를 단순히 지원받는 지역이 아니라 투자받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에 있습니다. 네.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추미애 당선인이 경기 북부의 여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계획은 조금 전 이재혜 대변인 말씀대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 북부민들의 반발이나 또 사업 무산의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혜 대변인 반응이 어떻든가요? 경기 북부 도민들의 아쉬움이 아무래도 클 것 같습니다. 네네. 김동연 전 지사의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시작할 때 출발할 때는 굉장히 큰 기대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동력을 잃고 이 특자도 설치를 위해 출발했던 이 특별위원회까지 해산된 그런 상태인데요. 분도가 멈춰선 이 자리에 추미애 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북부 대개발 전략을 경기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 아쉬움을 좀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나 방산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평화 경제특구 지정 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떤 리스크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재정난이나 타 시도와의 경쟁 등을 이제는 이겨내고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던 경기 북부를 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개발시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 교육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안 당선인 그 어떤 신임 교육감들보다 이슈 파이터로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사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폰 프리 스쿨입니다. 안 당선인이 취임 1호 교육정책으로 내세워서 화제인데요. 이름처럼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재혜 대변인이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네, 폰을 프리하게 쓰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폰을 끊고 이제 책을 읽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학생들과 친구들끼리 좀 어울리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읽혀집니다. 안민석 당선인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전 세계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율이 대한민국이 1위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인 추세의 어떤 예시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Phone Free Childhood 그리고 미국의 Wait Until 8th라는 예를 들면서 대한민국도 더 늦기 전에 좀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학생들이 독서와 문해력, 문화예술, 스포츠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더 좋은 시간을 돌려주는 교육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좀 반발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율권 부분이라든지 반발이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유럽의 나라들도 학생들 SNS 못하게 하는 나라들 늘고 있고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죠.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아들도 3년 동안 휴대폰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 그래서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에 대해서 이미 국가인권위가 인권 침해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죠. 자, 송일찬 부대변인, 반발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휴대폰을 뺐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와 그리고 디지털 중독입니다. 실제로 그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학교 스마트폰을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핀란드 같은 경우도 학교 제한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률적인 전면 수거 방식에 대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방식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봤고 학교마다 여건도 다르고 학생 연령도 다른 상황에서 결국에는 공감대를 통해서 어떻게 폼프리스쿨을 안착시키냐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들이 얼마나 더 배우고 더 대화하고 더 책을 읽게 하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폰프리스쿨 정책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더 큰 화제는 교권 보호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민석 당선인이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면서 교권 보호국을 언급한 바 있죠. 드라마 속의 교권 보호국이 경기도 교육청에 생길 가능성, 송일찬 부대변인 없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라마 속 교권 보호국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은 과했지만 표현은 과했고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 논란의 본질은 결국에는 교권을 어떻게 실제로 보호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교사는 악성 민원을 대응하느라 교육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는 체벌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거고 교권 보호국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권과 그리고 학생 인권 이렇게 대립시대로 보는 거를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교권은 교사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입니다. 네, 안민석 당선인이 발표한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방안. 자, 이재혜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혜 대변인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우선은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권 침해 문제가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당 차원의 어떤 당을 떠나서 초당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교육 현장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활동 보호국을 설치를 하겠다. 또 두 번째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했고요. 셋째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민원 대응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학교 퇴근을 했는데도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가 감당하지 않고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5번째로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저는 이 안민석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선생님들에게 지켜드리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교권 보호가 정말 현장 교육에서 지켜지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민석 당선인의 이슈 파이팅. 다음 사안은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제입니다. 역시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 선발권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기존 이제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인사 권한을 지역에 위임을 하고 지역이 중심이 돼서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이 중심이 돼서 교육장을 선발하겠다라는 이 제도가 7월 1일까지죠. 내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하고 9월 1일부터 인사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심사는 학부모, 교사, 또 지역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면접 전형과 지원자의 소속
부서 직원, 교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동료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안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온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교육감이 가지고 있던 인사 권한을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 사회에 위임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이 교육장을 선택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또 우려할 점은 없을까? 송일찬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제도는 교육장을 바꾸자 이런 단순한 그런 주문이 아니라 교육 행정을 바꾸자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동안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장은 임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뽑힌 교육장은 결국 교육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역을 바라보는 교육 리더로 될 수 있게 이번에 한번 제도를 개혁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단체 또는 지역 정치의 영향력이 개입돼서 교육의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공모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심사 시스템입니다. 과정은 투명하고 선발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교육 자치는 권한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지역 공모제가 성공하려면 추천의 민주성 그리고 검증의 공정성 이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천의 민주성, 검증의 공정성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안민석 당선인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 하나 더 있죠. 바로 기록비서관입니다. 앞서 기록비서관 한 명을 공개 모집한 적이 있죠.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기록비서관을 두겠다는 건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기록 비서관을 뽑는 것은 단순한 비서관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인데요. 그 행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앵커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은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지고 행정 신뢰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록 비서관 이거는 교육감의 발언과 지시, 정책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서 행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근거를 이제 남기는 거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를 통해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만들겠다는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근거를 남기고 또 인사청탁이나 불공정한 행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자, 이재 대변인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안 당선인의 진심을 방증할 제도가 될까요? 진심을 방증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제도만 만든다고 사실 뭐 청탁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실제로 충실하게 작성이 되는지 또 필요한 경우에 이 작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지 또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입증이 되고 또 진심을 방증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 대변인께 하나 더 여쭤볼 텐데 지금 안민석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경기 교육 미래의 전망 좀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예, 했더라고요. 예. 한 약 2시간 정도의 토론회를 저도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우선은 초당적으로 저는 이념을 떠나서 실질적인 교육 현장에서 교권 문제 또 앞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어떤 미래 비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또 앞으로의 어떤 토론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일찬 부대변인도 경기 지역에서 치열하게 학창 시절을 보낸 분인데 경기 교육의 뭐 그때와 좀 다르겠지만 문제점 또 안민석 당선인이 보여줘야 할 비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때는 비평준화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네.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 교육에 지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너무 경쟁을 터부시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도 결국에는 뭐 교권 보호국가, 뭐 지역 추천 교육장, 이 모든 것들이 그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꿈꿔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송일찬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익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고맙습니다.